4기 신도시는 제발 기대하지 좀 말아달라. 3기 신도시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걸린 데다가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또 분양가도 올리는 데다가 괜히 사전 청약 해가지고 당첨돼 놨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괜히 기다렸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차라리 그때 당첨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해보는데, 근데 또 4기 신도시니까 또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생활에 잘 적합하지 않은 위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많이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4기 신도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 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4가지 기준만 보거든요.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전세 비율. 그래서 강남역 신전이라고 합니다. 다 만약에 조건이 되면 4점 만점인데 여기서 2.5점 이상만 넘으면은 투자성이 있다.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 자문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정확히 제가 강의를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했으면 이제 2025년이니까 21년 정도 되셨는데, 우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벌써 거의 한 주 지난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정책 기조,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온 게 있다면 이제 좀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솔직히 분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딱히 특별한 정책을 내세운 게 없고, 내세운 거라고 해야 이제 공급 대책을 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내세운 게 없고, 계속 얘기한 게 규제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정책 같은 건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류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우리가 좀 크게 한 3가지쯤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위험한 것,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거는 지금 사실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완전히 추측인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나서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는 이전 정권에서도 조금씩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조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조금 더 혜택을 한번 줘서 시장이 반응을 하나하나 보고, 또 혜택을 줘가면 시장을 반응 하나하나 보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좀 결국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계속 좋은 혜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빌라 오피스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시지 마는 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투자성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소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가격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거래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좀 반등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크게 오른다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반등할 수 있으려면 어떤 좀 조건을, 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더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미 좀 소위 말하는 투자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초고가만이 아니라 쭉 올라왔었는데, 이런 쭉 올라온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지방 부동산이 좀 더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이 폭등한다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올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틈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투자성 있는 좋은 입지 말씀하신 건데, 어떤 곳을 흔히 말하는 그냥 강남, 상구, 똘똘한 제 용산 이런 데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금 그냥 좀 구체적인 거를 원하실 테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일단 서울의 신축들, 이제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신축류, 준신축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에도 역시 신축, 이제 신축이거나 신축이 되려고 하는 거거나 그 준신축까지도 괜찮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경기 남부권의 역세권, 준역세권까지 해당되는 구축 아파트까지도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북이나 수도권의 뭐 준신축, 경기 남부의 역세권의 구축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가볍게라도 근거는 그런 데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쏠린다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권의 구축을 하나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기 남부권의 역세권의 구축 같은 데가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일자리가 가까워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서울보다 싸요 또. 이제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판교가 직장인데 서울에 집을 사고 판교로 왔다 갔다 할 건가 아니면 남부권에 집을 사서 판교로 왔다 갈 건가 생각을 하면 거의 비슷할 거단 말이에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근데 가격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값이에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가 서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여기가 낫겠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기가 되게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일단 풍부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거기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더 쾌적한 그런 도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에서 계속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똘똘한 채 손해현상으로 이제 강남 항구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또 토어제 뭐 묶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또 더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듣기로 저도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에 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 이제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결국 안 팔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일단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요. 참 이게 조금 안타깝게 자꾸 이제 양극화를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자기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들어가 있는 걸 판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큰 결정을 해야지 팔 수 있겠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 개면 내가 이번엔 이걸 팔아가지고 뭐에도 쓰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거 딱 하나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자산의 7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판다는 결정은 매우 심각한 결정.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20억이 벌써 30억이 됐대, 40억이 됐대 그럼 막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막 부럽잖아요. 근데 막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또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40억에 팔아도 되는 거야? 아니 조금 있으면 50억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50억 될 걸 미리 40억에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팔려고 했다가도 아니야 다시 생각해야 돼. 이거 미친 짓이야. 지금 파는 건 미친 짓이야.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시대 똘똘한 채 강남 상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라는 제도를 바꿀 수 없는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취득세 중과가 돼 있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없는 한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재명 시대 그거는 바뀔 확률은 거의 없나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틀린 점이 하나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위험한 거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도 한데요. 바로 위험한 부분인데요. 초고가 아파트에 있어서는 한 번쯤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뭔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초고가 아파트는 세금을 좀 많이 올리는 일을 벌이지 않을까? 이것도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는 너무 오르는 데다가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정의상 세금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식의 뭐 소위 말하는 국민 설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종부세 같은 것들. 결국 그런 거죠. 종부세 올릴 때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종부세 올려가지고 반대하고 이건 뭐 이중과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그런다고 해도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도 않다.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한 게 아니다. 뭐 전 국민한테 막 이렇게 매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좀 여건이 됐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 정서에도 사실은 크게 반감을 안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게 나오면은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님 출간하신 이번에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이 신간에 보면 똘똘한 채를 좀 덫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똘똘한 채가 왜 우리를 부유하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유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돈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돈과는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근데 이게 왜 정말 덫이 되냐면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 살면서 좀 뭐 즐거운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딱
만약에 손에 쥐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를 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판다는 게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요. 그런데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돈이 쓸 돈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쓸 돈은 늘어나지 않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의 삶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대출을 많이 이제 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수입의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감당하는 게 옛날보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너무 본인의 아이덴티티화까지 돼버렸어요. 맞아. 어디 살아? 예, 뭐 그렇죠. 나는 뭐 자이에 살아. 예. 나는 반포 압구정에 살아.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그런 게 조심스러운 또 질문까지도 되고 맞아요. 또 어떻게 해서든 얘기하면 반포 살아 이렇게 말하면 우와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이러는 분위기가 질문도 대답도 예. 아무런 예. 의도가 없어도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걸로 해석되는 예, 세상이 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되냐면은 반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뭐 어디 무슨 분당이나 이런데 이사 간다는 뜻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닦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반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갖게 되니까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강남 상구 똘똘한 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올라서 바깥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 또 당사자는 그 나름의 또 고충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재명 정부 기대 아까 기대할 거는 들었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예, 기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가장 대표적으로 사기 신도시는 제발 기대하지 좀 말아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3기 신도시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사실 3기 신도시 뭐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너무 오랫동안 걸린 데다가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또 분양가도 올리는 데다가 괜히 사전 청약 해가지고 당첨돼 놨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오히려 더 별로 괜히 기다렸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차라리 그때 당첨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해보는데 다른 것도 할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3기 신도시 이게 굉장히 후회하고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또 4기 신도시니까 또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냐?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또 교통대책도 세워지기가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본인의 생활에 잘 적합하지 않은 위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많이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4기 신도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대하지 말아야 될 건 그 4기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부가 많은 공급을 해줄 테니까 정말 무주택으로 살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이제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질 거야 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2025년인데 2000 뭐 한 30년도 좀 되면 이제 한 5년, 4, 5년 지나면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한 지금과 끝났을 시점에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방의 집값은 지금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올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투자성 계속 올라가는 데들은 완만히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곳들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주면서 가격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체가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재명 정부 시대 2015년 지금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무주택자, 그럼 1주택자는 좀 어떻게 포지션 시하면 좋을까요? 하반기에? 일단은 뭐 무주택자들이나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만 바라보지는 말아라. 제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는 말은 얼마냐면은 뭐 한 그래도 현금 본인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한 1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직접 뭔가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럴 만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단 1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1주택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본인의 재산에 맞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투자를 먼저 해놓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러면 1월에서 5월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황은 좀 어떻고 사람들이 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5월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려면요. 아까 그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상황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 이제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본인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래가 안 되더라도 낮은 가격에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약세장과 가장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은 그럼 이제 매도자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방 부동산이 그런 거죠. 이제 하도 매수자가 안 나오니까 결국 매도자가 지는 거거든요. 낮춰놓고 그러고도 안 나오니까 또 낮춰놓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의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안 돼도 낮추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낮추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결국 매수자가 져요, 이제. 매수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들어가 사야 되니까 그냥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또 전국적 갱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럼 현재 혹시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나 현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는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오해는 일단은 그렇게 초고가 아파트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신문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초고가 아파트를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부동산 난리 났구나. 빨리 나라도 막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니네들은 좋겠다.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니까 뭐 30억, 50억 막 이런 얘기니까 내가 언제 그 돈을 벌어요. 한번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보다 하고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야 좀 더 자극적이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경기 남부권의 그런 구축 아파트 같은 걸 예를 들자면 한 1년 사이에도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도 계속 꾸준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안 가진 사람만 계속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가 아파트만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는 꼭 벗어나야 돼요. 한국에서 기준금리도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하할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또 정부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너무 유동성이 늘어날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출 전체 양을 줄여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대출을 받는 이런 일이 없어져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매도자의 개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대출을 이미 받아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 이러면 어떻겠어요? 갖고 있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누가 팝니까? 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 한 절대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매수자가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에 공포감을 느끼고 못 견디는 매도자들이 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던질 이유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오히려 더 잠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는 조금 잠잠해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출산율 최저, 우리나라 뭐 0.73명이었대 뭐 그때인데, 그리고 1인 2인 가구도 이미 많이 분리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가구 수도 뭐 2030년이 되면 이제 꺾인다고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에 미래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 발표했는 거 반토막 났다. 소득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오르는 부동산은 계속 존재한다고 이 책에서 말씀하시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르는 부동산을 보자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비율로 치면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20% 정도 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의 부동산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는 마음을 먹겠다 그러면 결국 오르는 부동산을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든 말든 간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결국 수요가 계속되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예 중에 그런 건데요. 스카이대 같은 데를 네. 하면 예전에는 이제 대학이 한 10년 전에도 그런 말 나왔었거든요. 이제 대학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울대 그냥 아무나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되버렸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스카이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고 의대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고 이랬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상승한다고 하는데 강세장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뭐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강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가 그래요. 이제 강세장이 오는 건 일단 약세장이 있어야 강세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약세 그러면 약세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약세는 결국 대중들이 관심을 끊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관심을 점점 안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관심을 끊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아, 부동산 이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까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져요. 이 혜택이 너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줬는데도 사람들이 꿈쩍 안 하는 시점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죠. 이제 이런 3가지 이유가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봐서는 전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강세장을 이해하려면 쉽게 지금은 이제 지방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사실. 지방 부동산이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지금 강세장 온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부동산 점점 관심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자꾸 쌓여가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거 뭐 지방 부동산 하나 사도 너무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혜택도 너무 많네. 뭐 혜택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전액 면제해 주겠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뭐 이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벌기 시작하면 소문 나면서 이제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한글 로드 위치에 보면 약세장, 하락장, 강세장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럼 어떤 장세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이 사이클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어느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약세장이죠. 지금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이제 하락장에 많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뭐 압구정도 50억 찍었다, 뭐 70억 찍었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야, 그럼 내일 압구정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중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데 무슨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봤는데 야, 저거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조성돼 있다라고 하면 강세장으로 가는 건데 이 약세, 강세, 하락은 순서가 늘 잃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죠. 일단은 똑같이 가죠. 약세? 약세 다음에 이제 강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약세.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을 좀 예측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대중의 참여 비중.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지친다, 2년이면 지친다. 이런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약세장에 기본적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짧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한 4년 이상 정도는 약세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4년이라는 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4년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뭐 약세장이 보통 한 7, 8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이제 이전에는 7년인 게 좀 줄어들었다 말씀해 주셔서 책에서도 과거 11년 걸리던 정고점 돌파가 최근 1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원인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정보에 공유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 뭐 앉아서 바로바로 그것도 완전히 실시간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중개에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불법입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너무 싸게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사버려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싼 물건을 정보가 완전히 비대칭이니까 중개업자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확 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파셔야 돼요.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본인이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에 거래됐다는 바로 떠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전 재산인데 이거를 갖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정보 하나 안 보고 대충 요새 얼마쯤 하는지 좀 알아봐. 이거 그러고서 팔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리는 수준이 이제 틀리죠. 예전같이.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을 갖고 있고 수요가 막 몰릴 수 있는 지역의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절대 싼 값에 물건을 던지듯이 파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약세, 강세, 하락,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에 맞추는 좀 투자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 기간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고평가,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떻게 알아봐요? 가장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기 가장 쉬운 거는 역시 전세 비율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지방 부동산에 아직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지방 부동산을 정부 입장에서도 살리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살리려고 하더라도 결국 혜택을 줘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취득세가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지방 부동산을 선뜻 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전세 비율이 낮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의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은 그동안 강세장 때 너무 많이 분양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비율이라는 게 가장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다. 다만 이 전세 비율이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역사로 막 봐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옛날에 전세 비율이 88%까지 갔다. 수도권도 88%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뭐 너무 낮으니까 이거 완전 고평가돼 있는 거다. 이제 88%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과.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적절한 이제 전세가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이제 강남권이냐 비광남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적절 비율이 있는데 그런 비율에 맞게 그거보다 너무 높냐 낮냐 이거를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역신전 투자 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고 빠르고 간단하게 투자성 있는 아파트 판별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0년 만에 만들어낸 아주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투자처를 알아보기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네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 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일단 그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 기준만 보거든요.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 그리고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그리고 이제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전세 비율. 그래서 강남역 신전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강남권이면 1점, 준강남권이면은 0.5점이에요. 역세권이면 1점, 준역세권이면 0.5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전세 비율은 강남권에 해당되는 전세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은 이제 맞으면 그냥 0점. 그거보다 높으면 플러스 1점. 만약에 낮으면 마이너스 1점이 돼요. 낮다는 얘기는 더 비싸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준강남권도 전세 비율인데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0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 4개의 기준이니까 다 만약에 조건이 되면 4점 만점이잖아요. 4점 만점인데 여기서 2.5점 이상만 넘으면은 투자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 80% 적중률을 보인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네. 진짜 놀랍게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역세권 강남 접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모든 이제 투자성 있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조금 다른 여지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하기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내가 투자성 있는 거냐 아닌가를 알아보기에 좋은 점수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투자 대상을 7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한정하셨는데 소규모 단지나 빌라,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조금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생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왜 700세대 이상이에요? 1000세대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뭐 무슨 그러면 695세대는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일단 이제 그것도 이제 보통 대중들의 심리랑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좀 대단지여야 되는데 당연히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근데 700세대만 넘어가도 근데 이게 대단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대단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관리비가 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아니고요. 그게 이제 투자와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런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노출도예요, 노출도. 그러니까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가다가. 잘 보여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고, 오며 가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욕망을 갖게 되잖아요. 야, 나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동 있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욕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격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700세대쯤은 구성이 돼야 사람들이 좀 눈에 띈다 이거예요. 눈에 띄어야 거래도 되고 뭐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약세장, 이게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한 약세장이 있는데 약세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시던데 약세장에서 돈 되는 부동산 찾는 방법은 뭔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약세장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대중들의 조금 무관심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쳐다봐, 압구정동, 뭐 목동 이런 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1억, 2억짜리 뭐 이런 데들이 뭐 돈 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찾으려고도 안 하고 일단 무관심해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잘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르냐면 아주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재개발되는 입주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먼 훗날 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나고 뭐 심지어는 철거까지 다 끝나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주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계산을 그냥 해보잖아요. 안전 마진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의 시세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주권은 얼마 하냐면 9억 해요. 그러니까 지금 9억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총 계산해 보면 총 들어갈 돈이 이제 여러 번 나눠서 내지만 9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9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 마진이 1억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눈에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왜냐? 약세장이니까. 뭐 그건 계속 9억에 있을 거야. 뭐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 얘기만 나오고 뭐 이거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거 사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불안함도 괜히 갖고 있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안전마진 있는데도 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년에 100% 수익 강조하시던데 왜 하필 4년이고 100% 수치가 탄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4년이라는 거는 그냥 제 경험상 봤더니 4년 정도를 기다리면 대부분 그 정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어떤 경험치에 근거한 거고요. 약간 목표치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년에 100% 정도 나면 그냥 달리로 계산하면 연 25%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면 25%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 웬만한 투자 대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25% 정도 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는 것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또 기다리다 지쳐서 빠져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걸 감안한 데다가 또 요새 이제 그 임대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갱신권 쓰면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4년 정도면은 투자 금액 대비 2배는 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뭐 예시를 한 군데만 좀 들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4년의 아파트가 물론 4년 뒤에는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2배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뭐 마침 분양도에서 굉장히 핫한 곳인데 대조 1구역 같은 데가 있거든요. 네, 대조 1구역이 한때 이제 저희 공사비 지급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확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초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1년밖에 안 됐는데 투자 금액 대비 거의 2배 올랐어요. 그 전에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경험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만 해도 뭐 한 2년 정도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만 기다렸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는 올랐어요. 대조 1구에. 예, 대조 1구에 이번에 이제 분양한 거죠. 메디알레라고. 이게 어느 구에 있나요? 은평구예요. 은평구에 있나요? 예, 은평구에 이번에 분양했어요. 이번에 분양해서 고가 분양으로 조금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었는데 뭐 거의 다 완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산의 100%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강남 역신전, 강남 접근성, 역세권, 신축, 전세가 여기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그 강남역 신전이라는 시스템에 딱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3점, 뭐 많이 나오는 데는 3.5점 이렇게 나오고. 대조 1구역 말씀하신 데는 몇 점 정도? 대조 1구역은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조 1구역은 3점 나올 것 같네요. 3점. 네, 예. 그래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1년 만에 2배.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오른 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고가 같은 경우는 강동 같은데 같은데 아파트들은 뭐 강동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만약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들도 가격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선에서는 한 25평, 그러니까 5구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데들도 지금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뭐 가격이 거의 한 7, 80% 투자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 거라 그런 것들 사례가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인구가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소형 아파트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 시대에 초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이런 데는 안 올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것도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데가 이제 고덕에 이제 솔베뉴라고 있어요. 예, 그 강동에 솔베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소형 아파트 같은 데 있거든요. 한 1년 만에 투자 금액 대비 한 50% 이상 올라왔죠.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이런 데들 뭐 투자 금액은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한 1년 만에 한 2억 이상, 이 실거래가로 2억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호가는 지금 뭐 더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4년 100% 목표가 포트폴리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수를 줄이는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른 실수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초보자들이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어떤 단지에서 이제 여러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에 뭐 A동에 뭐 그러니까 뭐 1동에 몇 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막 이제 뭐 저 막 괴롭히는 분들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성의 없는 식의 느낌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나 다 똑같아요. 한번 사세요. 사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단지를 그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거기서 요걸 사냐 저걸 사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제일 많이 그걸 실수해요. 이게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또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요걸 사면은 더 많이 돈을 보고 저걸 사면 돈 덜 벌고 막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디테일은 어차피 가격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격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시점에
어떤 단지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 안에서 그런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제 근데 그런 디테일에 빠지는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에 빠지다 보면 잠을 못 자요. 맨날 막 괴로워가지고 이거 살까 막 맨날 네. 꿈에서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난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렇게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2,500만 원 저축, 종잣돈 5천만 원으로 12년 만에 20억을 만든 로드맵이 있다고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네. 그렇죠. 예, 5천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네. 하는데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2,500만 원 정도 저축한다 그러면 그냥 순전하게 4년에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12년이면 3억이죠. 예. 이건 10년까지 너무 가지 마시고 일단 4년만 가볼게요. 4년 가면 1억 갔잖아요. 1억 네. 모아졌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4년에 2배 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억 됐잖아요. 네. 그럼 그거 두 개만 합쳐도 2억이잖아요. 이제. 2억. 예, 2억 가지고 또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럼 2억 가지고 또 만약에 4년 지나가지고 하면은 2억이 4억이 되잖아요. 4억이 되고 그 사이에 또 1억이 모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렇게만 되는데 요때 이제 강세장이 오죠. 강세장이 오면은 3년에 2배도 만들고 네. 2년에 2배도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5억 된 게 10억, 이제 15억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죠. 자산 격차 이럴 예, 때 예. 칵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까지는 이제 사이클과 흐름, 네. 그리고 돈 되는 부동산을 보는 그런 훈련 네. 같은 걸 하고 있다가 강세장을 제대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산 가치가 확 올라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강세장 2017년 이게 2015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네. 그 동안에 강세장 때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억을 만들 때까지는 네. 일단 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을 저는 쓰기가 싫은데 갭 투자는 좀 뭔가 이제 단기적인 개념의 느낌이 좀 들고 뭐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개념의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갭을 끼고 사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입주권 같은 걸 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아파트를 사서 4년 동안 이제 파는 건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전략 하나가 뭐냐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이용해라. 예, 그래서 1년에 사가지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에서 빼먹은 건데요. 1년 뭐 샀잖아요. 그래서 4년 있다 파는데 요 4년 있다 팔 때까지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4년에 사는 게 아니고요. 2년만 지나면은 5천만 원이 또 모아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산 게 A라고 하면 두 번째 B의 아파트를 사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건 그저 그냥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됐으니까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 텀을 이용하는 줄로만 아는데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 지나면 새로운 걸 그냥 사고 네. 얘가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처음 걸 팔면 되거든요. 근데 3년이 되면 5년이 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년만 지나서 다시 얘를 팔고 팔자마자 다시 이런 거 사고 그러니까 결국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리고 2주택을 모조리 다 비과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세장이 온다. 그럼 두 개가 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거잖아요. 네. 게다가 둘 다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 그럼 엄청나게 큰 이득이 나죠. 자, 그리고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 투자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20억을 40억 만들고 60억 만들고 100억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 20억 정도만 만들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내가 잘 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한 10년 걸리거든요.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만들어 놨으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나와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샀는데 5억이 투자금이고 5억이 이제 전세금을 활용해서 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 네. 근데 이제 5억이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쭉 오르다가 만약에 10억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원금을 다 빼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계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억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1억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회계상으로는 이건 남의 돈이잖아요, 아직. 남의 돈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회계상 이건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양도세 빼고 써라. 이제부터는 양도세 내야 되니까. 비과세가 아니니까. 양도세를 과감하게 많이 한 40% 정도를 빼고 그리고 60%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억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4천만 원 빼고 6천만 원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써도 된다. 왜냐? 팔 때 전세값보다 떨어져서 파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파는 경우 없다 해주셔서 근데 시장이 폭락하거나 역전세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죠? 시장이 늘 대표님 뜻대로 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뭐 4년에 100%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제 4년마다 재산이 2배가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가 예를 들면 뭐 30억 정도고 뭐 상위 10%가 10억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산이 뭐 4년만 지나면 20억, 60억 사실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실패율을 좀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만에 20억을 만드는데 실패가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익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4억쯤 만들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폭락이 왔어. 그러면 전세금이 들어오기는커녕 역전세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제 뭐 수입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이 안 오고 대부분은 올라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도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마련해 두고 하는 정도만 하면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맥락에서는 내가 어쨌든 전세금이 상승해서 원금을 뺀 그 이상을 계속 수익을 쓸 수 있는 구조로 그러려면은 주택수가 제가 볼 때는 5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5채 정도가 맥시멈으로 봐요. 더 이상 가져가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맥시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돈을 이제부터 벌고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리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해요. 예,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혹시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다주택자는 나쁜 놈 이런 또 프레임을 또 씌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위험도 대비하려면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당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또 그런 거에서 위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채 정도 를 최종 목표로 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부담은 좀 어떻게 줄이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에서 이제 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입주권을 통해서 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은 종부세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새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 보유의 부담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5채를 만든다고 하면 5채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채를 만들었고 10년이 걸리면은 내가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씩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순수한 수익으로 세금 다 뺀 순수한 수익으로 그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세금이 좀 늘어나는 정도는 다 커버하는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입주권 투자는 어떻게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3채만 가지고 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3채만 가지고 가면 이제 중과 8.8, 13.2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권한테만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이 입주권을 이제 사면 취득세는 4.6%로 이제 단일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할 때 되면은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분만 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취득하는데 부담이 이제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려가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사서 한 4년 정도 있으면 새 아파트가 되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금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 자금을 회수하면 그 자금 회수한 거 가지고는 일단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또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제 그걸 수익화시켜서 수익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전략. 그럼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집이 한 10채 정도 있는 다주택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사나요? 뭐 어떤 투자를 해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주택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일단은 제일 이상적이고요. 네. 너무 많은 주택수를 가져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고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관리하는 된다. 것도 그렇고 네. 좀 주택수를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아마도 지금 뭐 열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열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 없겠 똘똘해. 지금 그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없을 거예요. 최소 예. 200억은 넘어가요. 어쩔 수 없는 열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 쪽으로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이 이미 있으면은 중과를 받게 되니까 결국 선택지는 입주권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또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안 똘똘한 애들은 이제 처리를 하고 이런 형태의 전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주권 하려고 하는 얘기해 주셔서 이게 취득세 문제 외에도 입주권이 장기 보유 전략에 더 유리한 뭐 이유가 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입주권을 사게 되면 입주할 때 돼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돈을 회수해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긴 됐어. 뭐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근데 이게 또 한다고 또 되는 건가? 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거의 원리처럼 내가 투자한 것이 입주할 때쯤 되면 거의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회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 한 50% 정도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억 정도의 입주권을 샀어요. 입주할 때 되잖아요. 2억 5천이라는 돈을 회수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 돈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금 상승으로 회수도 할 수 있는데 입주권은 그렇게 이제 2년마다 회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회수될 때 많이 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 보면은 굉장히 수익을 창출하기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그 원금 회수에 추가로 나오는 전세금 상승분은 수익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양도세 문제를 고려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수익으로 쓰는 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그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익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때가 오기까지는 그 전에까지는 다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재투자를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도 구축하고 내 돈이 거의 다 원금이 다 나온 시점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 수십 채씩 늘리던 전세 레버리지 시대는 끝났다고 하던데 현 시점에 맞는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와 옛날 전세 레버리지 핵심적인 차이는 좀 뭘까요, 보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일단 뭐 주택수를 계속 늘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 숫자는 5채 정도로 한정하셨고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조금 그 5채도 강력한 애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좀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입주권은 결국 신축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신축 쪽으로 좀 갈아타야 얘네들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이든 막론하고 거의 7년 정도가 시세가 가장 강하거든요. 7년 동안은 계속 시세가 강하고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는 신축을 사면 계속 시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미리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오랫동안 얘네들이 시세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신축 쪽으로 좀 더 세팅을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전세 레버리지 기법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럼 재개발 입주권 투자 성공 사례 좀 알려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예전의 자료들을 얘기하자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재개발로 큰 성공한 데들이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흑석동의 마크로 리버하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재개발이고요. 그런 거는 뭐 거의 입주할 때쯤 돼서 원금보다 더 많이, 투자금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거 하면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것도 전부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입주할 때 돼가서 거의 다 원금을 다 했었고 뭐 또 유명한 뭐 경희궁자이 그것도 다 재개발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입주할 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뭐 광화문 일대 아파트 같은 거 거기에다 해놓으면 그 제일 말 많았던 게 뭐냐 학군이 없다 거기는. 그래서 안 된다. 뭐 직장만 가까우면 되냐 학군이 없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입주할 때 되니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이랑 27년 공급 부족해 집값 더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상승론자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나요? 대표님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뭐 이렇게 막 뜨겁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뭐 나는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이게 물려 있어요.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그럼 내가 뭘 살려고 하면은 입주권밖에 못 사는데 입주권 살려고 하니 또 그 금액이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그냥 관둬 포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안 갖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대중이 막 참여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면 강보합 형태로 이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기대할 것으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방 부동산도 뭐 서울의 똘똘한 제처럼 이제 앞으로 상승의 시대가 또 올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똘똘한 채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옛날같이 회복이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사실은 두 가지 다 말씀 맞는 말인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뭐 구체적으로 좀 제가 보는 연수를 좀 얘기하자면은 지방 부동산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은 역시 한 4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방 부동산에 조금 이제 온기가 돌고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좀 반등하고 이러는 정도까지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지방 부동산에도 조금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좀 이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올랐고 거래도 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보면 지방 부동산의 기회도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기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혜택이 중첩이 자꾸 돼서 또 이제 반등은 됐지만 그렇다고 막 오르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이게 잠잠히 있을 거잖아요. 계속 있으면서 혜택들은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데라도 그런 데 같은 데도 전통적으로 뭐 학군 있고 이런 데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이제 진짜로 싼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죠. 게다가 이제 혜택까지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강세장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 대표님 오늘 이제 레버리지 투자 얘기하시면서 한 5채 정도 12년에 걸쳐서 5채 정도 보유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뭐 투자를 뭐 주식도 해보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했지만 이게 사본 사람이 사보지 안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늘려간다는 데 굉장히 부담도 느끼고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 하나가 평생의 숙제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 내 집 마련만 제대로 해도 자산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내 집 마련 타이밍이나 내 집 마련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제발 본인의 돈에 맞게 본인이 편한 집만 고르려고 하지 말아라. 예, 제발. 예, 그게 정말 제일 예를 들면 주의해야 본인이 되죠. 전자산이 5억인데 5억, 6억 정도에 맞추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나 편하면 돼 라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하고 나 편하면 돼 라고 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제발 하지 말아라. 평생 거기서 절대 안 살게 된다. 미래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렇게 막 그렇게 세속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싫다.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젠간 돼서 본인의 집을 팔아서 같은 비슷한 뭔가의 가치를 가져야 될 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집은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큰 돈을 안 벌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집이 중간은 가야 돼. 그러니까 성장률 가치는 평균 성장률은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뭔가 바꾸더라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본인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내 집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이만큼 그동안 다 손해보고 산 거예요. 그럼 점점 내 삶은 더 나빠지는 거죠. 제발 투자성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냥 나 편한 집이면 돼. 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희 집에 원래 이사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뭐 대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어쨌든 괜찮은 아파트에 신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5년 10년쯤 살았을 때 어머니가 이제 여긴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것 같다. 저쪽 동네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고 저는 다주택자들 싫어했고 그런 사람이고 투자도 모르니까 그리고 엄마 근데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우리 여기 오래 살았으니 좀 편하게 살자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그 집이 가격이 기울어도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투자를 조금 아셨던 거죠. 현명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결국 누구 말대로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자식 말 들어줬죠. 가자가 하는 동네를 안 갔어요. 왜냐면 자식이 좀 이제 여기서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단순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서 이기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집이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는 저긴 오르고 내 오르 안 떨어지는 이게 사회적 격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이게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미래의 그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안 벌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평균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가야 된다니까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저는 삶에서 이해했는데 근데 그래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그게 제일 고민이죠. 무주택자분들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니까. 근데 내 집 마련 타이밍은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이에요. 그냥 진짜로 지금이고요. 내 집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할게요. 제 책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투자성 있는 데를 찾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왜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 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5천만 원짜리는 없고요. 그럼 얼마짜리가 있어요? 지금 최하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 정도면은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놓고 자기가 다른 데 살아도 되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대출 받아서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런 데들을 사놓고 자기가 적당한 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자기 생활 편한데 거기에 뭐 월세를 내고 살든 전세를 내고 살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좀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금액대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좀 매도자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데들을 꼭 찾아서 투자를 사놓는 게 가장 좋다.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또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계속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 우리가 일본 전체 발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시던데 책에 보니까 혹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이유인데요. 일본의 그 침체를 정확하게 보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딱 얘기하면 일단 일본 부동산의 침체는 상업부동산의 시작이에요. 상업부동산 가지고 한 거예요. 상업부동산에 게다가 대출이 어느 정도 했냐면 100%, 120%까지 해줬거든요. 상업부동산로 시작된 거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이고 대출도 훨씬 전에부터 제한했어요. 60%로 제한했잖아요. 게다가 우린 또 모기지잖아요. 또 원금이랑 같이 갚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이랑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안전하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일어난 것에 중심은 누구였냐면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기업이 주체였어요. 기업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가지고 이 매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의 주체들은 누구냐면 각 개인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폭락을 하냐. 결국 주식시장에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폭락한다. 그리고 또 주식은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주식을 갖고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격을 받으면 던지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지. 다 필수제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폭락이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 있어. 물론 대출 어렵고 영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일본 같은 장기 침체,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는다.
요즘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아주 특수한 데들,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보다도 더 적은 부분에 퍼센테이지에 되는 그런 지역들은 뭐 좋습니다. 여전히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좋아요. 강남도 일부 지역들은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좋지 않죠. 찾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죠. 가로수길 메인 스트리트는 살아날까요? 공시 진짜 많던데 제가 볼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세입자와 임대인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압구정동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압구정이 다시 살아났죠. 예, 압구정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런 게 오래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뭐 그냥 임대업자들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세입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대표님도 아마 쓰고 계시거나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AI 혁명 시대죠.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인데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는 거 뭘까요? 솔직히 그냥 가장 정말로 자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AI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AI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고 그러면서 뭐 인간은 이런 역할을 할 거고 뭐 무슨 직업이 각광을 받을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아직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미래를 뭔가 좀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그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미 인터넷 혁명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 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말이 많았지만 저는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게 거의 없다고 난 보거든요. 예,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AI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유리하게 만들고 어떤 직업을 불리하게 만들지 가봐야 알겠죠. 예, 잘 모른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잘 모른다. 변하지 않는 거는 자산이다. 예, 그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인 건가요? 아니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뭐 결국은 하여간 이런 자산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 관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자영업자들이 그런 거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돈을 훔쳐가지도 못하고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줄일 수 있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노동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될지 정말 아직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 대표님 주변에 뭐 강남의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100억 대상의 부자분들은 어떤 자산에 특히 관심이 있나요?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요. 뭐 제가 이건 부동산 전문가라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돈 가장 많은 사람 그렇게 아주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강남 부동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예. 그리고 안전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일단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현금 자산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남 부동산 뭐 또는 이제 그 유명한 데들 뭐 한남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 쪽 부동산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책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좀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 이재명 정부 시절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또 특히 또 중요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고가 아파트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제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자꾸 관심이 본인이 멀어지면은 이제는 이 정보의 공유와도 공유하지만 또 쏠림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멀어지는 이상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전혀 추천해주지 않고 본인이 관심만 벗어났다 그러면 일체
1년 내내 부동산 관련 얘기는 일체 안 나온다. 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누구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본인이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요가 몰리는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사실만 명확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김사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